형들, 언제 온 거예요? 1시간쯤 됐나? 그럼 왜 119를? 괜히 병원 가면 재산 문제만 복잡해져. 이 대화가 오간 곳은 고급 아파트 거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쓰러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수백억 재산 앞에서 형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마음 아픈 실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전화가 닿지 않은 지 사흘째였습니다. 평소라면 이틀에 한 번은 꼭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휴대폰을 어디 두고 못 찾으시나 싶었고 하루가 더 지나자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괜한 걱정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발걸음은 자꾸만 빨라졌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옆으로 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엄마 하고 외쳤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뛰어들어가려는데 소파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큰형 태호와 둘째형 민규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편안한 자세로 말입니다. 형들, 언제 온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형이 시계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됐나? 우리도 연락이 안 돼서 왔지. 그럼 왜 119를 안 불렀어요?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저는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왼쪽 광대뼈 아래에 시퍼런 멍이 있었고 팔뚝과 손등에도 크고 작은 멍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옆구리를 감싸고 있는 손을 살짝 옮기자 갈비뼈 부분에 퍼런 혹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형, 이거 봐요. 이 멍들 좀 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진정해. 엄마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자꾸 넘어지신대. 요양보호사한테 들었어. 치매요? 엄마가 무슨 치매? 내가 자주 안 와서 모르는 거야. 최근 몇 달 사이에 많이 안 좋아지셨어. 큰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봐야 별 수 없을 거야. 노인네들 넘어지면 다 저래. 괜히 구급차 부르고 입원시키면 보호자들만 고생이지. 게다가 요즘 재산 정리 문제로 복잡한데 병원 기록 하나하나가 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재산 정리?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소파에 앉아있던 자세, 무덤덤한 표정, 119를 부르지 않은 이유, 그리고 지금 큰형의 입에서 나온 재산 정리라는 단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119 부를게요. 엄마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야, 서진아. 둘째 형이 벌떡 일어나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형들 말이 안 들려? 엄마 치매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병원 가면 괜히 비용만 나가고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해진다고. 손 놓으세요. 저는 형의 손을 뿌리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에 연결되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큰형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막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가족 일은 형들이 더 잘 알아. 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수화기 너머로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소를 불러주고
어머니의 상태를 전하는 동안 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엄마 돈 문제로 우리 셋이 얼마나 싸우게 될지 알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1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던 이유를요. 쓰러진 어머니 앞에서 나눴을 대화의 내용을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요. 이 침묵은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공범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7분이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이 상태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게 30분 전이고 그때 이미 이렇게 쓰러져 계셨어요. 보호자분들은요? 구급대원이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큰형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일찍 왔는데 엄마가 원래 치매가 있으셔서 자주 넘어지시거든요. 좀 쉬시면 일어나실 줄 알았죠. 구급대원이 잠깐 형들을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들것에 옮기고 활력 징후를 체크하는 동안 저는 형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혈압과 맥박을 재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멍 상태가 심상치 않네요. 며칠 전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섞여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형들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실려 들어가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접수대 앞에 서서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올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참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이틀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는 복도에서 저는 담당 의사를 기다렸고 뒤늦게 나타난 형들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아 앉았습니다. 의사는 CT 영상을 띄우며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뇌출혈이 광범위하고 갈비뼈가 3군데 골절됐어요. 그것도 다발성 골절이라 한 번의 충격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손상은 단순 낙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멍의 색깔과 깊이를 보면 시간차를 두고 여러 차례 외부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있어요. 혹시 가정에서.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리며 큰형이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 원래 치매가 있으셔서 자주 넘어지십니다. 집 안 곳곳에 부딪히시고 그러세요. 그런 것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의사가 큰형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만 지금으로선 의식 회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둘째 형도 와 있었습니다. 형들은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의사가 뭐래? 의식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대요. 그리고 단순 낙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 소리 밖에서 함부로 하지 마. 큰형이 제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일이야. 괜히 이상한 오해 사면 곤란해. 엄마가 치매 있으셔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형, 엄마가 언제부터 치매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둘째 형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온 지 몇 달이야. 그 사이 많이 나빠지셨어. 우리는 자주 왔으니까 아는 거고. 형들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연명치료 동의서며 각종 서류에 서명이 필요하다는 말에도 막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만 남긴 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소지품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함께 온 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낡은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지갑, 수첩, 그리고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리고 알림창에 미확인 메시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음성 메모 앱에 빨간 알림 숫자가 37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큰애가 또 왔어. 진명에 이전하라고 소리를 질렀어. 안 해준다니까 식탁을 주먹으로 쳤는데 그 바람에 놓여있던 컵이 깨졌어. 파편이 튀어서 팔에 상처가 났는데 둘째도 같이 있었어. 말리지 않더라고. 두 번째 파일 8월 19일. 오늘은 둘째가 혼자 왔어.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더니 화를 내며 내 팔을 비틀었어. 아팠어.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우리 아들들인데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파일을 들을수록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날짜별로, 상황별로 누가 왔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폭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파일. 사흘 전 날짜였습니다. 서진이한테는 오지 말라고 했어. 이 아이까지 다칠까봐. 큰애랑 둘째가 오늘 둘이 같이 왔어. 집 팔아서 돈 나눠 가지자고. 안 된다고 했더니 큰애가 날 밀쳤어. 옆구리를 찾고 숨이 안 쉬어져. 그래도 전화는 못하겠어. 우리 아들들인데. 녹음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가방 안을 더 뒤졌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방문 요양 기록 수첩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적은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8월 13일 어르신 왼팔에 멍 발견. 물어보니 넘어지셨다고 함. 그러나 위치상 낙상으로 보기 어려움. 8월 21일 어르신 갈비뼈 부분 통증 호소. 병원 가자 했으나 괜찮다고 거부하심. 보호자 큰아들께 연락했으나 원래 그러심이라는 답변만 받음. 8월 28일 어르신이 아들들 방문 후 우시는 모습 목격. 집 팔라고 한다. 안 팔면 요양원 보낸대라고 하심. 정서적 학대 의심되나 어르신께서 신고 원치 않으심.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책장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폭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록하셨던 겁니다.
혹시 모를 순간을 대비해서 하지만 끝내 신고는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어머니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다 알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밝혀낼게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심박수만 규칙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연명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셨나요? 형들은 제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호자분께서 서명하셔야겠네요.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연명 치료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어머니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의식을 회복하면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 그래서 병원에도 오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시든 그렇지 못하시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목소리로, 어머니가 기록하신 문장들로, 어머니가 견뎌내신 고통으로. 서명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안에 휴대폰과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유언장에 적히지 않은 하지만 가장 확실한 유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부검 결과 외부 폭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형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셨어요. 자주 넘어지시고 집 안 곳곳에 부딪히셨죠. 저희도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붙여드렸는데도 증상이 악화되셨으니까요. 큰형 태호는 심지어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검사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을 겁니다. 둘째 형 민규도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마지막 날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막내가 발견했을 때 쓰러져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간 뒤에 또 넘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치매, 낙상, 노인성 질환. 이 세 단어로 모든 걸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음성 메모와 요양 기록 덕분에 기소는 이루어졌습니다. 방치치사 혐의로 두 형이 재판에 넘겨졌고 동시에 수백억대 재산 상속 문제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몇몇 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들의 변호인단은 대형 로펌에서 나왔고 그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시작을 알렸고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방치치사, 존속상해치사 혐의. 그러자 변호인이 즉시 반론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노인성 질환에 의한 사고사입니다. 피고인들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으며 요양보호사까지 고용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형들이 섭외한 또 다른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자주 넘어지셨어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몇 번이나 그러셨는지 몰라요. 아드님들은 늘 어머니 걱정하시며 전화하셨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요양보호사는 실제로 어머니를 돌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돈을 주고 위증을 부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음성 메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형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들은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기실 수 있었던 증언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음성 메모는 치매 환자의 망상이나 착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은 종종 피해 망상을 보이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망상이라고 착각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분노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형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언론도 치매 노모 사망 사건, 형제 간 상속 다툼으로 비와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여론은 애매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형들을 비난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노인 모시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며 동정했습니다. 형들은 법정 밖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큰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건 저희 형제 모두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건 억울한 누명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형들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대신 준비를 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머니 댁 근처 슈퍼마켓이었습니다. 20년째 그 자리를 지켜온 가게였고 주인 할머니는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마지막 몇 달 동안 어떠셨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아, 너희 형들. 정말 심했더라. 8월 들어서 자주 왔는데 올 때마다 큰 소리 나고 그랬어. 한 번은 내 큰형이 어머니 팔 잡고 끌고 가는 것도 봤고. 그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남의 집 일에 끼어들겠니?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냥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런 거래. 할머니의 증언을 녹취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약국, 미용실, 부동산까지 돌아다니며 어머니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수척해지셨다고, 표정이 어두워지셨다고, 형들이 올 때마다 집안이 시끄러웠다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혹시 우리 집 CCTV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한 달치만 보관하는데 그것도 이미 지난 일이라 대부분 삭제됐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며칠 후 관리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씨,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댁 현관 쪽 복도 CCTV 기록인데 8월 달 며칠치가 통째로 없어요. 어느 날짜요? 8월 12일, 19일, 28일. 정확히 세 날짜만 삭제돼 있어요. 다른 집들은 다 멀쩡한데 유독 그날들만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날짜들은 어머니의 음성 메모에 기록된 형들이 방문했던 바로 그날들이었습니다. 삭제된 건 복도 CCTV만인가요? 아니요. 댁 현관문 앞 개인 CCTV도 그날들만 깨끗하게 지워져 있어요. 근데 웃긴 게 CCTV 자체는 고장 난 적이 없어요. 기록만 삭제된 거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형들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날의 증거를 삭제하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뒀습니다. CCTV가 고장났다고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후 날짜의 기록은 모두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기록들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공식 문서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CCTV 삭제 이력도 함께요.
물론이죠. 근데 서진 씨, 이거 누가 삭제한 건지 아세요? 네, 알아요. 누가 삭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삭제된 날짜와 어머니가 폭행당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증언, 관리사무소의 CCTV 삭제 기록, 요양보호사의 진술, 그리고 어머니의 음성 메모.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공판까지 일주일.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CCTV 삭제 기록은 결정타가 될 겁니다. 형들이 또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거짓말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특히 물증 앞에서는요. 공판 전날 밤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곧 끝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2심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1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고 형들의 변호인단은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준비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검사가 새로운 증거 제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에서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거주 아파트의 CCTV 관리 기록, 실제 요양을 담당했던 요양보호사의 진술서,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남긴 음성 기록 원본입니다. 변호인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된 증거들을 반복 제출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특히 음성 메모의 경우 이미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검찰 측, 이번에 제출하는 증거가 1심과 어떻게 다릅니까? 검사가 서류를 들어올리며 답했습니다. 1심에서는 음성 메모의 일부만 제출되었으나 이번에는 전체 파일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식 기록을 통해 피고인들이 방문한 날짜와 CCTV 삭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함을 입증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 제출을 허가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8월 12일, 19일, 28일 이 세 날짜에 CCTV 기록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정상 작동했고 다른 날짜 기록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고장이 아니라 인위적 삭제라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서 특정 시간대만 골라 삭제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세대주와 세대주가 지정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피해자분께서는 큰아드님과 둘째 아드님께 권한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형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어머니를 돌봤던 요양보호사 이선희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치매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제가 3년을 모셨는데 날짜도 잘 기억하시고 저한테 늘 고마워하셨어요.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인, 치매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저는 요양보호사 15년 경력입니다. 치매 환자를 수십 명 돌봤어요. 그분은 절대 치매가 아니셨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가방에서 자신의 개인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도 기록을 남겼어요. 공식 수첩에는 못 쓴 것들까지요. 8월부터 어르신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큰아드님이 오시는 날이면 꼭 우셨고 몸에 새로운 멍이 생겼어요. 한 번은 제가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어르신이 무릎 꿇고 말리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들이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신고하지 마. 그렇게 우시면서 말리셨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내가 죽어도 막내한테만은 진실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르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가 울먹이자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15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증거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가 직접 남긴 음성 기록을 재생하겠습니다. 총 37개 파일 중 핵심적인 5개를 법정에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연결되고 스피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8월 12일. 오늘 큰애가 또 왔어. 진명에 넘기라고 소리를 질렀어. 안 된다고 했더니 식탁을 주먹으로 쳤고 컵이 깨졌어. 파편에 팔을 다쳤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 법정 안이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 8월 19일 둘째가 왔어.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래. 거절했더니 내 팔을 비틀었어. 너무 아팠어. 근데 신고는 못하겠어. 우리 아들인데. 세 번째 파일. 8월 21일 갈비뼈가 아파 숨쉬기도 힘들어 큰애가 어제 날 밀쳤거든. 계단 난간에 부딪혔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병원 가자는데. 가면 아들들이 또 화낼 것 같아.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들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파일. 8월 26일.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근데 어디 말하겠어. 경찰한테 말하면 우리 아들들 인생 끝나잖아. 그냥 내가 참으면 돼. 막내 서진이만은 모르게 하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 파일. 어머니가 쓰러지기 하루 전 날짜였습니다. 8월 28일 오늘 큰애랑 둘째가 같이 왔어. 집 팔고 돈 나눠 가지자고. 안 된다니까 큰애가 날 밀쳤어. 넘어지면서 옆구리를 찾고 숨이 안 쉬어져. 피도 나와. 근데 전화는 못하겠어. 서진이한테도 연락하면 안 돼. 이 아이까지 다칠까봐.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들은 내 아들들이니까. 녹음이 끊겼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 남은 채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방청객들은 눈물을 훔쳤고 배심원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처음으로 형들을 직접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태호, 박민규, 지금 들으신 음성이 사실입니까? 형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왜 119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침묵. 왜 1시간 동안이나 방치했습니까? 큰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 방치치사가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재산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따라서 죄목을 상해치사 및 재산 목적 범죄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죄목을 방치치사에서 상해치사, 그리고 재산범죄로 변경합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 최종 선고 공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형들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형들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법정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들이니까. 끝까지 아들을 감싸려 했던 어머니. 그 사랑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남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종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들은 변호인단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지만 한 달 전의 자신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방청객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결문을 펼치는 재판장의 손이 보였고 법정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피고인 박태호, 박민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피해자가 남긴 음성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생명을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형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고 재산을 목적으로 생명을 위협했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치를 넘어 존속상해 치사에 해당하며 재산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판결문을 이어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태호,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형 태호는 고개를 떨어뜨렸고 둘째 형 민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259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범죄로 취득하거나 유지하려 한 재산은 전액 몰수 및 국고 환수 조치합니다. 피고인들이 노렸던 피해자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말에 큰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너무 과한 처분 아닙니까? 저희도 어머니의 자식인데. 재판장이 차갑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착석하십시오. 범죄 목적으로 상속을 노린 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큰형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수백억의 재산, 그것을 위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죽음으로 내몬 그 재산은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형들은 교도관에게 인계되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큰형은 제게 눈빛을 보냈지만 거기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형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끌려가듯 법정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밀려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진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남기신 진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상속은 포기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수백억대 재산을 포기하신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 재산으로 형들이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몇 번이나 재고를 권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 명의로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노인들을 위한 보호재단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박순자 가정폭력 노인 보호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재단으로 출연되었고 그 돈으로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 법률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작은 사무실에 몇몇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서 저는 짧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머니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진실을 남겼습니다. 이 재단은 어머니처럼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이선혜 씨도 와 계셨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묵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몇 달간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은 을씨년스러웠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던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벽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식탁 옆 벽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형들이 식탁을 내리쳤을 때 생긴 흔적일 것입니다. 손으로 그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거실을 물들였고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형들은 감옥에 있습니다. 재산은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음성으로, 요양보호사의 증언으로, 삭제된 CCTV 기록으로 진실은 결국 침묵을 깨고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폭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분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정의가 실현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침묵하려 하셨지만 동시에 진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되었고 그 목소리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 없는 삶을.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진실과 함께.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과 생각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